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세일즈가 잘 되는 기업들은 보통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에서 IS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보험 영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접한 거는 2018년이었어요. 나를 가장 인정해주는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세일즈맨들을 인터뷰하는 스마트 셀링의 고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명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솔루션 그리팅에서 인사이드 세일즈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백세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세명님 너무 오늘 모셔보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용기 한번 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명님 글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특히 링크드인에 쓰시는 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도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의 좀 좋은 아티클들을 좀 뽑아와서 질문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명님의 그 이전의 글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오늘 좀 질문들을 이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명님 아까 소개를 인사이드 세일즈 리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세일즈맨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용어가 참 흔치 않은 용어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세면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안에서 세일즈를 한다가 음, 되겠죠. 그래서 필드처럼 밖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세일즈가 아닌 우리 그 회사 안에서 이제 고객을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실제로 세일즈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어, 뭐랄까, 그런 포지션적으로 나눠졌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홀 퍼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네. 이런 분들이 전반적인 세일즈를 다 운영한다면 그 세일즈의 롤에 따라서는 처음에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그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영업 사원과 분리되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영업하는 팀이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표현을 좀 빌려볼게요. 그러면은 인사이드 세일즈 이 말 듣고 단순하게 전화 영업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네,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다양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는 분야라고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기존에 하던 이제 대면 영업과 인사이드 세일즈는 좀 어떤 부분이 다를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인사이드 세일즈는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인사이드 세일즈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세일즈 음, 오퍼튜니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처음에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개념을 만든 기업이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델로 알고 있고요. 음, 델에서 한 1960년대, 70년대에 처음 그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오래된 개념이네요. 네, 상당히 오래됐고요. 이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지금 우리가 필드 세일즈 고객 미팅하러 갈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이렇게 뭐 두 개, 세 개 정도 미팅하고 수도권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지방 한번 가면은 하나로 끝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북미나 아니면 음,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은 런던에서 미팅하고 내일은 파리에서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콜이나 메일이나 챗으로 세일즈를 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음,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차이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동성을 다르게 하는 세일즈 포지션이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실질적인 그 대면 영업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기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사이드 세일즈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게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정말로 이제 큰 국가 내에서는 이런 게 이해는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작잖아요. 네, 그런데도 기동성이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울경 지방에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저는 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제조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그 제조업 기업을 가서 만나는 것들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그 수많은 기업 리스트 요새 네이버로 그냥
업종 지역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업종 리스트를 가지고 전화하는 게 빠를까요? 아, 전화하는 게 빠르죠. 네, 더 빠른 속도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이드 세일즈의 기동성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러면은 좀 이해한 바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인사이드 세일즈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미팅을 잡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전달해서 이제 기동성을 확보하는 얘기라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제가 혹시 이해한 바가 좀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가치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어떤 가치를 소구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그리팅은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저희 미션인데, 음, 그러면 그것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하냐, 그리고 누가 전달하냐. 아마 그리팅 내에서는 저희 팀원들이 제일 먼저 고객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저도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팅은 이제 세 명님이 네. 계시니 너무 인사이드 세일즈 이제 많은 고민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팅은 진짜 어떻게 그 고객을 확보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채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고객을 설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 혹은 이런 음, 방법이나 혹은 뭐 전략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이거 되게 귀한 질문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리팅의 가치는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일즈가 안 풀린다. 그럼 좋은 세일즈맨을 채용하고 세일즈 매니저를 채용하는 게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네. 그러면 채용의 문제를 해결한 거는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고객한테 정의해 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채용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적재적시에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상태가 채용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상대방이 혹은 고객사가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지, 채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면 고객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문제를 인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텐데, 그게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채용 관리 솔루션의 이제 답에 근접해지는 형태가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와, 그럼 제가 어,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이제 회사의 미션이 정의되어 있고 그 미션에 맞는 이제 문제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문제 사항들을 고객들에게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전달해서 이 문제 사항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이다라고 네, 이해가 맞습니다. 되면 맞을까요? 네, 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좀 대변해 보면은 영업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음, 이런 좀 세부적인 좀 방법이 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조금씩 하나씩 어, 찾아 나가 보면은, 세일즈가 잘 되는 기업들은 보통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게 정립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에 접근하고, 그래서 접근했을 때 뭐 몇 프로는 연락이 됐고 몇 프로는 연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몇 프로는 미팅했고 몇 프로는 미팅이 안 됐고, 그 미팅했더니 그 다음에 POC는 얼마나 했고 안 했고, 그 POC 한 다음에는 그 최종 보고까지 얼마나 갖고 안 했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퍼널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수주율로 예측 가능한 성과들을 측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를 들면 인사이드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세일즈의 병목 현상을 진단을 하려면 그런 퍼널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아, 들어서 고객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획득했다면 고객의 담당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담당자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음, 담당자를 찾아냈다면 담당자한테 문제 제기를, 아까 말했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에 대한 인식률은 얼마나 되는가?
문제 인식을 했다면 이거를 개선할 의지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퍼널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소구가 안 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담당자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뒤는 그래도 연결되면 그 뒤부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앞이 병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구점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세 명님의 말씀을 들으니 되게 우문현답 같은데 네. 제가 단순하게 방법이 있습니까? 약간 치트키 같은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세 명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눈에 일단 관찰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병목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 병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세일즈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고 솔루션이 다 다를 거고 우리가 세일즈하고 있는 제품도 다를 거고 서비스도 다 다를 텐데 고객도 다르고 그게 B2C인지 B2B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일즈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거기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모든 기업들이 다 정말로 본인들의 상황들을 진단하실 것 같고, 그거 토대로 이제 본인들만의 해결 방법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다음 질문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인사이드 세일즈가 사실 정말로 좀 흔치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국내에는 사실 인사이드 세일즈가 없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채용 공고를 많이 보고 있지만 대부분 다 외국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그리고 인사이드 세일즈가 없는 조직들은 어, 뭐 어떤 문제들이 혹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좀 있을까요? 음, 먼저 인사이드 세일즈가 없는 조직의 문제점부터 먼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어, 모든 퍼널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홀 퍼널 세일즈를 하고 세일즈 담당자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프로스펙팅을 합니다. 어떤 아, 고객들을 만날지 그리고 전화하고 미팅을 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팔로우업을 하고 자료를 보내고 계약을 하는 곳들은 계약 수주를 처리하고 뭐 수금 관리까지 하는 영업팀들도 있겠죠. 그런 관리들을 모두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프로스펙팅을 하고 이 작업을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인사이드 세일즈 팀이 있는 곳은 그 앞에 작업이 많이 간소화되겠죠. 뭐냐면 아, 사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객들 리스트업을 사전에 해줄 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업 기회가 있는 곳들을 전화로 다 걸러준 다음에 필드에서는 미팅에 미팅에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최종 계약 전환을 수주 전환을 하는 거에만 포커싱을 맡는 전술을 이해하게 되면 되니까 그러면 효율이 좀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게 인사이드 세일즈 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효율의 차이가 분명히 벌어질 수 있겠죠. 이 말씀 너무 공감됩니다. 아마 세일즈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가 없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홀퍼널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많은 영업인들은 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다 보니 내가 미팅만 가면은 다 클로징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얘기들 이런 많이 맞아, 하시죠.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막상 가셔서 그 애초에 그 기회가 아닌 곳들에 시간 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네. 막상 멀리 갔는데 우리 아직 구매할 의사가 없는데 왜 구매를 하지? 왜 이렇게 세일즈를 하지? 이런 게 거부감이 들어서 기회로 애초에 피칭도 못하는 그런 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사이드 세일즈가 있다고 하면은 앞단에서 그런 그 일단은 정확하게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은 더 영업에 이제 판이 깔려져 있는 환경이 되지 네.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희가 그거를 다른 용어로 가짜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가짜 노동. 네. 너무 좋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만나는 약속 잡고 의미 없는 미팅을 가는 거는 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짜 노동인 거죠, 사실은.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리소스를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주율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성과들을 측정하고 싶은 거고
아까 질문의 서두에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왜 IS를 중용하냐면 예측 가능한 퍼널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프로파일링 되어 있는 고객 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거기 리드에서 그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세일즈 억셉티드 리드로 넘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전부 측정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의 세일즈 볼륨을 봤을 때 내년에 예측 가능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거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게 마케팅 리소스로 통해서 인바운드를 더 늘릴 건지, 혹은 IS를 더 충원을 해가지고 아웃바운드 액션을 더 크게 할 건지, 우리가 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게 결국은 큰 기업에서 IS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리팅에 처음 합류하게 됐을 때 저희 이태규 대표님이 이 IS라는 개념을 스타트업에서 이제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었긴 해요. 아, 네. 그럼 그 스토리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스타트업에서 IS를 도입하는 게 놀라운 일일까요? 어,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제품과 고객군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이 누구한테 팔리는지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많이 만나다 보니까 고객과 만나면서 이제 정형화 되면 실질적인 고객군이 생성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제품을 만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우리의 ICP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리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뾰족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뾰족하게 잡아가기 좋은 버티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는 채용 솔루션이니까 채용 담당자,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버티컬은 기업 중에서도 이제 채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 그런 거는 타겟하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채용 사이트, 아니면은 그 채용 플랫폼, 사람이나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가 얼마나 올려져 있는지, 그런 기업들은 채용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뾰족해지다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마케팅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세일즈 드리븐으로 직접 그들과 컨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태규 대표님의 판단력이 약간 되게 놀라우신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트업 다른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ISP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들에 대해서 니즈가 좀 명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에게 오히려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세일즈로서 그들을 설득하는 게 더 판단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에서는 좀 흔치 않은 IS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걸 팀 네. 내에 내재화를 시킨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와, 이태규 대표님은 항상 네. 멋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는 이 질문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세명님 글에서도 조금 봤는데, 고객이 관심을 보일 때 인사이드 세일즈가 좀 중요하다라는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그널 베이스 세일즈라고 좀 부르셨는데, 네. 그 예시로 고객이 웹사이트 방문하거나 제품을 클릭하는 등 행동을 보일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명님의 의견으로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고객이 반응했다라는 거, 시그널 베이스 셀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아티클이나 콘텐츠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제품을 표현하는 어떠한 주제의 그 뭐랄까 그 머티리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클릭했다, 반응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의도, 인텐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CRM이 아마 잘 돼 있다면은 오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허브스팟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허브스팟에 보면은 오픈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메일 보냈는데 오픈 한 번 돼 있어요. 어떤 기업은 메일 보냈는데 오픈 5번 돼 있어요. 그거를 알고 전화하는 IS는 당연히 대응이 달라지겠죠. 한 번 열어봤다면, 열어보긴 했지만 아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첨부 자료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여러 번 열어봤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나는 네가 한 행동을 다 알고 있어라고 전화한다기보다는 통화했을 때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읽어보셨나요? 아마 저번에 통화했을 때 당신의 그 반응에서 봤을 때는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게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모르지만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그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낸 그런 그 아티클이나 머티리얼이 당신의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아마 자료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러면 저희 컨설턴트와 가볍게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 접근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저도 되게 많이 쓰는 건데, 네. 그, 저희도 고객사가 이제 PDF나 이런 자료들을 열람하실 때, 그, 기록이 남기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딸랑 이제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전화를 겁니다. 근데 바로 못 걸 때도 많아요. 근데 전화를 걸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지나서 걸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저희 회사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기억 못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언제 PDF를 열람하셨는데 혹시 그 자료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면은 이게 이것보다 더 좋은 그 뭐랄까 인사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그거 봤었지. 그리고 나 너네 회사 한번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혹시 그때 약간 이런 거 좀 고민 있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을 풀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좀 그 세일즈로 이어가는 좀 좋은 지름길 같은 네.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말씀들을 그리팅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좀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되게 많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도 안내를 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콜드하잖아요, 고객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채용 절차법 아마 작년 11월에 했었을 겁니다. 채용 절차법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거 없으세요? 한번 초청드리고 싶은데 초대 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민을 하다가 초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채용 절차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구를 하고 그 담당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긴 더 쉬워지는 거죠. 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리소스를 그 이니셔티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객의 인텐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재면 더 마케팅에 좋은 소재다라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저는 그리팅의 사례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네. 실제로 말씀은 너무 네.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리팅도 네. 이렇게 좀 하고 계신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가 그 유기적인 협업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그 목록을 IS랑 그 마케팅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데일리로 리드 스크럼을 합니다. 지금 우리 리드의 형태는 어떤지, 리드의 퀄리티는 아, 어떤지, 그래서 마케팅이 어떤 액션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데 힘이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태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리드를 마케팅에서 직접 콜을 해보기도 해요. 그 그래요. 스테이터 리드의 퀄리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케팅은 전달되는 리드의 퀄리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필드랑 실제로 그런 리드에서 이제 생성되어 있는 기회를 내부에서 데일리로 조율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생성된 세일즈 기회가 5개였다. 그럼 그 기회를 가지고 어, 매일 오후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그 기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걸 누가 배정할 건지 그 안에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와, 이게 잘하는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사이드와 필드와 연결되는 지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GTM을 만들어가는 그 마케팅과 인사이드에서의 조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 리드나 기회 발굴 자체를 아웃바운드로 SDR이 다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마케팅과의 접점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발굴이라는 파이프라인. 쉽게 얘기하면은 아웃바운드로 우리의 마케팅 영역이 닿지 못했던
ICP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타겟되어 있는 어카운트에 어카운트 베이스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그 인사이드 세일즈 담당자가 존재하고요. 아, 그리고 유입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되게 오거닉하게 우리 제품을 이해하고 싶어서 오는 유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혹은 화이트 페이퍼 같은 백서를 발간했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텐트를 파악하고 그걸 너처링을 통해서 잘 육성해 놓는 육성 담당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포지션 안에서도 다양한 페르소나를 두고 각각의 탤런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세부적인 분류가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혹시 그 세부적인 분류가 네.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낯선 개념일 것 같은데 네. 혹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저도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접하고 배울 때 습득했던 개념인데 흔히 생각하고 있는 건 리드젠 혹은 오퍼튜니티 컨버전에 대한 포커싱만 맞추고 있다 보니까 리드 제너레이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기업의 상황이 지금은 PMF를 보고 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좀 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마켓 핏을 확인하려면 시장의 스테이터스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IS의 스킬은 프로파일링일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기업의 스테이터스를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페르소나를 체크하고 그 담당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제품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뭐랄까 솔루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네. 어떤 경우는 어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반드시 기회로 오퍼튜니티로 전환해서 세일즈 미팅을 어레인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딜 클로즈까지 IS에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콜로 클로징하는 클로저라는 포지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콜 프레젠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에 대해서 저희 팀 내에서도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저희 팀원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다양한 방식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지금 그리팅 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음, 설명을 한다던가 바로 곧 전화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혹시 지금 PC 앞에 앉아 계시나요? 여쭤보고 제가 음, 그러면은 간략하게 3분 안에 이거 내용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 뭐 고객사인 뭐 예를 들어서 삼양홀딩스 삼양사죠. 그 네, 불닭볶음면에 네, 삼양홀딩스 채용이라고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채용 페이지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품이 저희 그리팅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와,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공고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고를 눌러서 거기에 있는 지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그리팅의 내부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시트가 아니라 그 그리팅에 있는 제품 솔루션으로서 그 단계별로 그 칸반으로 고객을 뭐 지원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고객이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면 저희 컨설턴트랑 한번 연결을 해드릴까요? 라는 형태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말씀하셨던 콜 네, 프레젠터의 예시인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개념도 사실 낯선 개념이지만 이 역할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롤이 다양한 역할이 나눠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사람들 이제 SDR 분들을 육성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 각자가 저희 ISTV도 지금 죄송합니다. 5명이 계시는데 각각의 탤런트가 다 달라요. 음, 어떤 분들은 뭔가 꾸준함이 이제 무기인 분이 있고 그분들은 일정한 콜 볼륨을 항상 유지하고 퍼포먼스도 이제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질문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은 저희 아까 말했던 발굴이라고 하는 아웃바운드 액션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에서 닿지 못했던 그 고객들에게 좋은 질문을 통해 그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우리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질문으로 쭉 빨아내는 그런 스킬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아, 어떤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콜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고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끌고 오는 그런 아, 담당자들 중요하죠, 중요하죠. 존재하고, 네, 다양한 담당자들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 탤런트를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와, 그거를 세명님이 네.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짜 롤이 나눠져 있고, 이 롤이 또 개개인의 정말 잘하고 있는 그 역량에 맞춰서 롤을 배정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본인 그 구성원분들도 만족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팀 퍼포먼스도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그 조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건 진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세명님이 네. 궁금해졌어요. 네. 세명님이 이렇게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명님의 첫 커리어가 연구원이셨고 네. 전공도 약간 좀 그쪽 아니세요? 맞아요. 와, 제 첫 직장이 진짜요? 국립축산과학원이었습니다. 네. 진짜요? 연구원이었습니다. 와, 그때는 이제 별정직 연구원이라고 하죠. 네, 계약을 맺고 그 연구 사업을 도와주는 연구원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 제가 그 생물 유전학, 생물 통계학 이거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하는 쪽에 계속 그 학위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세일즈로 이게 넘어갔습니까? 얘기가 이제 되게 길어지는데 조금 이제 좀 쇼컷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공직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 사회 커리어로 나온 거는 두 번째 직장이었고 거기가 주식회사 마니커라는 곳이었어요. 닭고기 아, 하면 네. 마니커, 하림 이렇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맡았던 것은 연구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생산관리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공직에서 기업으로 오니까 기업의 생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영업 잘하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꼭 배워야 되겠다. 처음엔 영업 생각 전혀 없었는데 영업을 너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영업 부서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께. 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전공자를 뽑은 이유는 그런 그 네, 네, 섬세한 오퍼레이팅이 필요한 거죠. 그 실질적인 생산 향상에 의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업을 한번 해보자. 이왕 해볼 거 배우려면 제일 빡센 거부터 해보자. 그래서 생명보험 영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제 영업, 정말, 정말 어려운 영업을 그게 하셨네요. 제 영업 커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 세명님이 네, 그런 결심을 하고 생명보험으로 네, 가셨군요. 어,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 이 세일즈를 처음 접했을 때, 네, 그때 그 생명보험을 가겠다라는 마인드와 네, 지금의 생각이 네.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어, 영업을 배웠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마케터들이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도 돈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확실히 그때 되게 우매했었던 것 같아요. 영업을 모르던 시절이 더. 근데 음, 생명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사람과 만나게 되고 돈의 흐름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되게 좁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한 4년 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보험 세일즈를. 음,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에 대한 그 B2C죠. B2C 세일즈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B2B 세일즈를 하게 됐었어요. 어, 야, 그러면은 또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부터 하셨던 것도 아니시네요. 맞아요. 그럼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네. 또 처음 접했을 때와 지금 생각이 네.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접한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때 음, 지금 찾아보면 있을려나 아마 포스팅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제 이름을 검색하면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JKL 컴퍼니라고 하는 그 인사이드 세일즈 에이전시죠. 에이전시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인사이드 세일즈 매니저로 들어갔었고 가서는 헤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실질적인 사업 총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개념을 처음 이해했고, 아, 근데 처음 느꼈을 땐 그거였어요. 내가 해왔던 것 중에 뒷작업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그냥 앞에만 하면 돼. 앞에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고, 아, 이런 포지션이 존재했구나라는 것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만난 건 저한테 되게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그 보험 세일즈 할 때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맞아요.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 뭘 했냐면은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 리스트업을 쭉 해서 프로스펙트를 하고 내가 뭔가 성과 안 나온다, 매출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3일 동안은 그냥 회의실 하나 혼자서 잡아놓고 계속 전화만 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하고. 저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공감됩니다. 그 전화 볼륨이 높아지면 알아서 다음 스케줄이 셋업이 되고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를 누가 대신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를 알게 됐고 필드 세일즈도 했고 인사이드 세일즈도 했고 제가 이제 B2B를 하면서 어카운트 매니저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 제휴를 이런 거 하는 그 BDR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역할 사업 개발 쪽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영업에 어떻게 갈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전화였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이해도나 그 중요도를 알고 있고 그거를 알아주는 그리팅에 조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JKL에서 네. 영업이 없었나요? 혹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사이드 세일과 영업이 나눠져 있었고 그 네. 중에서 인사이드 세일을 선택하신 건지 네. 완전히 여기는 인사이드 세일즈만 하고 있는 조직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거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존재했죠.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거를 인사이드 세일즈를 진행하는 조직이었거든요. 네.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MS, 와, 오라클, SAP, 세일즈포스, 그리고 브로드컴, 시스코, 주니퍼 이런 초공룡 기업들이 대부분 거기에 클라이언트였어요. 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매니징하는 어카운트 매니저 롤을 제가 나중에 하게 된 거고 네.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맡았던 첫 프로젝트는 MS의 애저 프로젝트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저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애저가 그때 당시 AWS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애저가 조금 더 후발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장에서 애저가 얼마나 태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 했던 프로젝트가 제가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였어요. 와, 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그 속에서 하셨군요. 네. 야, 그러면은 저도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 조금 더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약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영업에 대한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어, 가장 뭐 성공적인 경험도 음,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성공하셨던 거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성공적인 세일즈 그러면은 저는 사실 딱 기억에 남는 세일즈는 제 바로 전 직장이었던 플로우 네. 그 협업툴 플로우를 세일즈하던 과정이었었고요. 그때 수주했던 기업 중에 그 하츠라는 주방 가전 기업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벽산 그룹에 있는 곳인데 그때가 코로나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미팅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미팅을 한 일주일에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과 대화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담당하셨던 그 경영 지원 팀의 담당자분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했었고, 결국 그 고객사에 이제 수주되는 그 단계에서는 그 기업의 PI,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논의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프로세스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 그 회사에 접목되었을 때 as is to be를 명확하게 그려줄 수 있는 최종 그 보고 자료를 그 담당자분하고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와, 대박이네요. 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콜과 그 줌 미팅을 하면서 그 자료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그 자료를 나중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음, 그게 진짜 엄청난 자료가 됐고 덕분에
하츠만 저희 고객사가 됐던 게 아니라 벽산그룹도 저희 고객사가 됐었어요. 와, 근데 그때 되게 그 담당자랑 그냥 되게 깊이 긴밀하게 조인을 해서 그 곡에 진짜 가장 핏한 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와, 6개월간 정말로 주에 2번씩 대화하면서 네. 만든 경험이군요. 네. 그러면 또 힘든 순간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어,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힘든 순간은 아마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매일매일이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힘든 순간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한없이 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힘든 순간이 기억난다기보다는 그 힘든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었나에 맞아요, 맞아요. 대한 생각은 떠오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인사이드 세일즈를 처음 경험을 했을 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한 욕도 많이 듣습니다. 아, 네. 잡상인 취급도 많이 당하고, 네. 그런 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제가 제 그 콜 목록 중에 힐링 폴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힐링 뭐, 폴더요? 힐링 폴더가 짐작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되게 잘 받아주는 고객사 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성우를 되게 좋아해요. 네, 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거기 성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목소리 너무 이쁘신 분들 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힐링 폴더에 담아두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럼 전화해서 하소연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요즘 세상에 그리고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막 맞장구 쳐주시고 진짜요? 너무 네 좋은데요? 아, 그렇게 했었고 인사이드 세일즈가 아니라 필드 세일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뭔가 성과가 안 나와요. 안 네, 풀려요. 그러면은 나를 가장 인정해주는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나랑 맞아요, 제일 잘 맞는 고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고객을 찾아갔어요. 그냥 아, 가서 뭐 밥 한 끼 먹자고 하고 아니면은 차 한잔 하자고 하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넋두리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레퍼럴도 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분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세일즈가 무너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 있잖아요. 사무실 안 나가고 아, 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음, 세일즈의 그 그런 슬럼프 해소는 분명 고객한테서 답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 이게 세일즈를 성공하는 것도 고객에게 답이 있지만 슬럼프를 또 극복하는 것도 음, 고객에게 답이 있는 거네요. 네, 아, 네, 힐링 포드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세일즈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음, 지금 아니구나,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좋은 영업사원은 저는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장 상황이 좋으면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거고, 마침 우리 제품이 시장에 너무 잘 팔리는 제품이면, 그러면 또 내가 또 순풍을 타는 거고, 물론 그런 시장이 안 좋을 때 고수들은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업사원 한 명이 시장을, 판도를 바꾸긴 너무 어렵다라고 음, 봅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 스스로 이제 실력을 가꿔야 되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실력을 가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고객을 바라보는 전술적 시야로 접근을 했다면 그런 시간에는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대표자라면 지금 어떤 세일즈 전략들을 전개를 할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표와 상의해보고, 네, 그러니까 나는 멈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정말로 좋진 않잖아요. 네, 이때 다들 정말로 그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세명님 말씀처럼 오히려 대표자라면 어떻게 이 네, 영업 전략을 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해 보면은 네. 더 실력 가꿀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아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1, 2년만 하시더라도. 네.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대표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대표가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뭔지 보일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영업을 해왔다면. 그러면 그런 대표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소점을 같이 같은 시야로 고민을 하는 거죠. 음,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 오, 이거 조금 더 네. 좀 예를 들어서 그 대표님을 설득해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기억에 남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해소가 됐다라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실까요? 어, 그게 꼭 대표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바텀에 있는데 팀장님과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 그쵸. 그 상위 레벨과 고민을 공유한다라는 거를 여기 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기 담당자, 전화 너무 안 받아요. 이 관점이 아니라 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세부적인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전략을 한 번 더 어필해 보는 거죠. 음, 아마 그거를 팀장님도 고민할 수 있을 거고 그 위에 그 상위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도대체 뭔가? 음, 고객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은 건가? 실질적으로 까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에 캡이 씌워져 있나?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에 문제가 있나? 마케팅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놓치고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세일즈 리더 분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닌 세일즈 리더 분하고 저는 이제 IS 리더니까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세일즈를 되게 오래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필드 담당자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대부분의 필드 담당자들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미팅을 해왔어요. 미팅을 하고, 오늘 미팅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미팅 어떻게 했고요. 이런저런 내용 있고, 저희가 이런 제안서 보냅니다. 보내요. 그럼 다음에 뭘 하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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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라는 물음표를 다시 한번 던져봤어요. 왜냐면 제가 대표라면 안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 내가 저기 대표 말고 여기 대표는 알 건데 이 대표가 여기 알까? 전화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고 대표님도 아마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동원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여기 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진짜 내가 자료 줬는데 제안서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비딩에 붙으면은 어떤 게 그 주요 뭐랄까 결정 포인트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음, 그런 수동적 영업이 아니라 내가 대표라면 난 여기도 물어볼 것 같고 저기도 물어볼 것 같은데 혹은 경쟁사 대표님한테 야, 너네 혹시 거기 들어갔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경쟁사랑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채용 솔루션을 드리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미팅할 때 보니까 거기 ERP는 어 저기 영림원 쓰네. 음, 야, 우리 영림원 세일즈맨 이 링크드인에 찾아서 저 한번 대화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영림원에서 혹시 거기 땡땡 기업 거기 ERP 납품하지 않아요? 혹시 그 담당 직접 하시나요? 누가 하는데요. 저 한 번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와, 그러면 그 영림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희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데 영림원 거기 들어갈 때 돈이 중요했나요? 기능이 중요했나요? 네. 와,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네. 혹은 거기 담당자분하고 친하세요, 인사 담당자랑. 그러면 슬쩍 물어봐 주시고 저 정보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ERP 정보도 알아드릴게요. 아, 저는 대표의 시야로 보면 그런 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든 내가 접근해서 만들고 만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전술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접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되게 약간 반성을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쯤은 회고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그, 저는 끝내기 참 아쉬운데 더 많이 깨먹고 싶은데, 그래도 좀 그 끝내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세일즈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미들급에서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는 단계이실 텐데, 네, 또 지금 상황이 이제 아시다시피 3월이면 이제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 또 시기잖아요. 1분기 성과 마감. 1분 네, 평가 마감. 네, 가장 또 어려운 1분 평가 마감인데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에게 세명님이 네, 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한번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세일즈를 시작한 거는 30대 초였어요.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세일즈를 한 12년, 13년 정도를 해왔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일즈맨들이 성과가 안 나오면은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침울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 주니어 세일즈맨들이 처음에는 되게 의기양양하고 좀 뭐랄까 전투적이었다가 뭔가 한풀 꺾이면은 세일즈가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영업사원이 시장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일즈 멘토를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마케팅이나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아티클, 해외 아티클은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세일즈 방법론들을 되게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저변을 높여가고, 그리고 내가 세일즈 커리어가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좀 명확하게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세일즈로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세일즈 매니저로서 리더가 되고 싶은 건지. 저는 지금 매니저로서 실무에서는 나와 있고 리딩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잡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일즈 현업에서 뛸 때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AM으로서 되게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커리어가 생기냐면 지금 영업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어카운트들하고 얼마나 좋은 라포들을 형성해 놨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업 되진 않았지만 하이닉스의 담당자분하고 되게 친해요. 나는 삼성 뭐 전기의 담당자분하고 되게 친해요. 혹은 나는 뭐 현대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웨이브의 담당자랑 되게 친해요. 그게 계속 쌓이고 있다 보면은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부서에서 이 스타트 라인에 쓰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어카운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리드를 획득하기 위한 그 마케팅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아마 하이닉스 하나 뚫으려고 머리 싸매고 있는 기업들도 태반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담당자랑 친해. 혹은 그런 어카운트를 내가 50개는 쥐고 있어. 그렇다면 내 몸값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내 몸값을 다른 방면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지금 훨씬 더 건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 네. 오히려 건설적인 네. 고민들을 해보자.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이 팟캐스트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소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좋은 질문들을 정리해 주셔서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뭐 세일즈 이게 인사이트라고 하면 인사이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 요거를 오히려 내 팀원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팀원들이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그때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줬는데 정말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세일즈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기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제 머릿속이 좀 정리된 것 같아서 너무 뭐랄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 말씀해 준 것처럼 공유하고 싶은 팀원들 있다면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그리팅의 백세명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